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민법 복습 확인 심화과정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다룰 겁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보시기로 하죠. 1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보시면,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주택이기만 하면 적용돼요. 이 점이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랑 좀 차이가 있다고 그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환산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뭐 적용 범위에 좀 차등을 두는데, 우리 주임법은 실질적으로 주택이기만 하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기억 보시면,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등기가 돼 있던 미등기든, 뭐 미등기 전세든, 전부 다 주임법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적용되는 거 맞고, 그 다음 니은 보시면 임차주택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이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 주임법에서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굳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경우까지도 주임법을 적용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디귿,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다 하더라도 실질이 주택이라면 주임법 적용됩니다. 따라서 얘는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경우에 우리 주임법은 역시 적용됩니다. 반드시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주로 실제 사례에서 언제 발생하느냐면, 주택을 매수하신 분이요. 아직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소유자 아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미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역시 주임법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얘가 답이다, 그죠? 2번 문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X입니다. 우리 사법상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주민등록의 신고는 우리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공법상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공법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리 행정관청에서 도달한 거 가지고만은 안 되고요.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뒤바뀌었다, 그죠? 1번은 X. 그 다음 2번,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한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이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을 때 그대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지한 채 이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죠? 그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역시 우리 법에서도 규정을 둡니다. 이 법의 취지는요, 여러분, 우리 이제 주임법상 그 임차인들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요. 법은 공평이거든. 그래서 다른 담보물권부 채권자도 같이 그 형평에 맞게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등기를 하시고 이사를 나가셨어요. 근데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집은 비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소액 임차인을 들였어요. 그럼 이자에게 소액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담보물권부 채권자에게는 너무 불측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뒤에 소액 임차 보증금의 최우선 면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수 없다. 맞고요. 그 다음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자,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대요. 그러면 이 저당권, 우리는 얘를 말소 기준 권리 또는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거든요. 말소 기준이 된다. 그래서 얘는 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면요,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요. 근데 임차권보다 선순위라고 했으니까 임차권도 얘 선순위가 소멸하니까요, 얘는 무조건 소멸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순위가 소멸하니까 임차권도 당연히 소멸하고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했으니까 X죠. 얘가 말소 기준 권리는 무조건 소멸한단 말이에요.
소멸하는 권리 중에서 가장 선순위 권리를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 소멸하니까 얘보다 후순위니까 임차권이 당연히 소멸하죠. 따라서 낙찰자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4번 보시면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사실 이제 지금은 경매 신청의 등기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한 표현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이제 표현이 지금은 옳은 표현이죠. 어쨌든 뭐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죠. 우리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만 갖추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하시고 점유, 인도만 받으시면 되지 확정일자는 그 요건은 아니에요. 이 점이 우리 최우선 변제와 달리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받으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 5번 주택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치죠. 효력이.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X죠. 우리 주택임차인은요, 주택임차인은 그 토지와 그 대지와 건물의 그 임차권의 효력은 다 미칩니다. 답은 2번이 답이다. 그죠? 3번 문제.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의 X주택, 병이 소유자고요. 자, 갑은 을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 그죠?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갑이 그 주택의 임차권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했어. 그래서 갑이 주택 임차인이네. 갑이 주택 임차인. 자, 임차하여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즉 주민등록과 인도받았다 이 말이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정의 다시 X주택에 저당권 설정했다라는 거죠. 를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얘가 저당권 실행했다 그죠? 실행, 즉 경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다. 즉 낙찰받았다라는 거죠. 낙찰받고 매각대금 완납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취득하죠.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의 저당권은, 자, 저당권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 절차가 진행하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 소멸하는 권리 중에서 을이 선순위다 그죠. 그래서 이 을의 권리를 우리는 얘를 말소 기준 등기 또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소멸,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애들은 묻고 따지고 하실 필요 없어요. 소멸이다 그죠. 얘가 소멸하니까, 선순위가 소멸하니까 그 후순위는 같이 소멸합니다. 자,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고. 그 다음 2번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얘가 소멸하니까 주택임차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죠. 자기보다 선순위가 소멸하니까 얘도 당연히 주택임차권도 소멸해요. 얘도 소멸. 따라서 무 낙찰자 인수하지 않습니다.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했으니까 X.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요구, 여러분 주택임차인은요 우선 변제 받으시려면 배당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X죠. 을이 선순위지. 그래서 을이 저당권부 채권자인 을이 자신의 채권을 모두 배당받게 되면요 남는 돈이 있을 때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3번도 X.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역시 X입니다. 자, 여러분 갑은 저당권이 소멸하니까 만약에 저당권이 없으면 4번은 옳은 지분이 될 수 있어요. 을의 저당권이 없으면 자기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니까 얘가 소멸하거든요. 얘는 소멸하니까 당연히 그 후순위인 주택임차권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X. 5번 정의 갑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정의 갑보다 아니다 그죠. 갑이 배당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있을 때 정의, 그러니까 을이 제일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 갑 배당받고요.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정의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선해서 배당받는다라고 했으니까 5번도 X 틀렸다 그죠. 답은 1번이다 그죠. 4번 문제입니다. 자, 을은 갑 소유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갑이 소유자고요.
을은 이제 주택 임차인이다. 그죠? 주택 임차인. 자, 보증금 3억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각각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즉 주민등록하고 인도받았다. 그죠? 확정일자까지 받았네요. 우선 면제권도 이제 생겼다. 그죠?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1번 묵시적으로 갱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우리 주임법에서는요,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1번 맞네요. 2년. 상임법에서는 1년. 그죠?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몇 개월?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2번 지문 보시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자, 2년 이거 강행 규정이거든요. 자,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을이 누구예요?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X예요. 임대인은 주장 못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거든. 예, 그래서 임대인은 주장 못합니다. 임대인은 2년, 법에서 아예 2년으로 정했으니까. 다만 임차인은 그것보다 단기로 정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X.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이 누구예요? 소유자, 임대인은 안 돼.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요, 임대인은 안 돼.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했을 때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X, 임대인은 안 돼요. 4번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끝나기 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X죠.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돼도 보증금 안 돌려줄 때 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4번은 X. 그다음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갑이 원래 소유자, 그다음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자, 그러면 우리 주임법, 얘 대항력 갖추고 있으면요, 주임법 지금 대항력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대항력권 갖추고 있다고 했으니까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요, 그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병에게 병이 이제 새로운 소유자거든요. 병이 새로운 소유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X. 병은 새로운 소유자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5번 X 틀렸다. 그죠? 답은 1번이다. 그죠? 5번 문제. 자,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게 24년 3월 10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 요구를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4년 1월 5일 갑에게 도달하였다. 우리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한다. 그죠? 도달하였고, 갑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을이 갱신된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갱신된 계약 기간은 지금 아까 원래 24년 3월 10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이때 이게 만료 시점이거든요. 만료되니까 이제 이때부터 새로 갱신되는 기간이다. 그죠? 자,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4년 1월 29일. 개시되기 전인 24년 1월 29일. 자, 24년 1월 29일 요 시점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지. 우리 임차인은 아까 해지 통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갱신 요구한 경우에도. 아까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해지 통고 가능하고요. 그 다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지의 효력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4년 1월 29일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이때 해지 통지를 했대요. 그리고 우리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니까 24년 1월 30일 갑에게 도달하였다. 좀 이때 해지 통과하고 도달은 24년 1월 30일에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으면 요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3개월
해지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효력은 도달할 때 발생하는데, 의사표시가 일단 도달을 해야 돼. 그리고 해지의 효력은 법에서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언제냐? 그럼 24년 1월 31일에 이때 이제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을 했거든요. 그럼 이때 도달한 때 이제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면 해지의 효력은 이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돼요. 3개월. 따라서 24년 4월 30일 얘가 답이겠다, 그죠? 사실 이제 이 대법원 판례인데요. 최근에 우리 작년에 나왔던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그리고 이제 판례가 바로 작년에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고등법원은 제가 잠깐 이제 그 앞에 원심법원, 우리 고등법원은 갱신된 기간이 이때부터니까 이때부터 얘를 기산점으로 해서 3개월이 지나는 그 24년 즉 6월 10일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봤었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요. 쉽게 기억을 하시려면 우리 대법원은 철저하게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준다. 그래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요. 언제든지 우리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해지 통고도 역시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3개월. 이때를 기산점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3개월 하면 4월 30일이다. 그죠? 4월 30일. 그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4월 30일. 자, 6번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대항력 요건은 아닙니다. 우선 변제 요건이지. 대항력은 사업자 등록에다가 인도 1번 X. 2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네요.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은요. 일단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2번은 옳은 지문이네. 그 다음 3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본다. X. 주택이 그런 거지. 우리 상가는 2년이 아니라 얘를 1년으로 고쳐주셔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 이걸 1년. 그래서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 그래서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줍니다. 1년. 우리 주임법은 2년. 그 다음 4번 지문 보시면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전대차건 임대차건 간에 우리 상가는요. 상가는 여러분 함부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게 되면요. 그 상가 임차인에게는 너무 큰 피해가 발생해요. 아시겠지만 우리 상가 임차인은 그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2기가 아니라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까지 연체가 됐을 때 그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뭐 3기에 달하는 때 즉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그거 아니에요. 3기에 달하는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이 또는 전대인이요. 자, 그래서 우리 주임법에서는 2기, 민법에서도 민법상 임대차도 2기인데 오로지 상임법만 3기. 자,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우리 상임법에만 있는 좀 특별한 제도다 그죠?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임대인은요.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해줘라. 근데 이걸 방해를 했어.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지셔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그렇게 해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 기산점이 잘못됐다 그죠? 방해가 있은 날이 아니다 그죠? 7번 문제. 갑이 2020년 2월 10일 을 소유의 X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해서 보증금이 10억 원. 보증금 자체가 10억 원이니까 뭐 한산 보증금 당연히 이제 10억. 그러면 얘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돼요. 근데 몇 가지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적용되는 것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항력 있고요. 대항력. 그다음에 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갱신 요구했을 때 차임 증감 청구권 인정되는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차임 증액 청구는 5% 여러분 이상
5%를 초과해서는 차임 증액이 안 된다, 그죠? 안 되잖아요. 상임법 적용되는 애들은. 근데 이렇게 적용이 제외되는 애들은 5%에 대한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증감 청구권은 인정을 하는데 5%에 대한 제한은 얘는 적용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제 보증금 15억 원 하면 쉽게 말하면요. 부자 임차인들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 부자 임차인들. 얘들은 원칙적으로 상임법 적용 안 해줘. 다만 대항력과 갱신요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도 인정을 하지만 다만 5% 규정 얘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자 임차인들은.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임 우리 연체했을 때 아까 3기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나온 규정인데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요. 뭐 폐업하고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업하신 분들은 그냥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뒀거든요. 그 규정은 부자 임차인들한테도 다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요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대갱증권이 이제 연체를 하게 되면 폐업해야 된다 이렇게 대갱증권 연체 폐업 얘들은 적용시켜 줍니다. 원래 다른 것들을 이 부자 임차인들은 원칙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하는데 얘들 규정은 적용시켜 준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설명 중 틀린 것을 1번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번은 맞네요. 네, 갱신 요구권 규정은 부자 임차인들 적용해줘요.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자, 우리 임대차 기간이 상임법은 아까 1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 임차인들은. 따라서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이 을이 아까 누구예요? 을이 소유자 임대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을이 임대인이 그 기간의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네요. 적용하는 거 아니니까 부자 상인들은 아까 얘들만 적용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1년 이상이라는 그 임대차 상임법에 그 임대차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맞죠? 우리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하죠. 상임법. 적용 범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도 부자 상인들한테도 적용해준다. 3번 맞고. 그 다음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갑은 X건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니까 맞네요. 네, 얘는 적용 안 해. 아까 요것만 적용하는 거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자 상인들. 그 다음 5번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번이 틀렸네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을 인정을 해요. 대항력을 인정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부자 상인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5번이 X 틀렸네요. 상임법이 시험에 나오면요. 그 적용 범위 그래서 상임법은 원칙적으로 부자 상인들은 상임법 다 적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 몇 개만 부자 상인들은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임차인 을은 갑 소유 X 상가 건물에 관하여 월 차임 200만 원. 그 다음에 기간은 23년 5월 24일부터 24년 5월 23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하고, 그러니까 을이 임차인, 갑이 임대인이다, 그죠? 체결하고 기간 만료 14일 전인 24년 5월 9일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대요. 자, 기간 만료 14일 전인 5월 9일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지금 누가 했다는 거죠? 임차인이요. 임차인, 을이 했대요. 임차인이 통지를 하여 다음날 갑에게 도달하였다. 그럼 도달은 5월 10일에 도달했겠네요. 5월 10일에 도달하였다. 그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우리 상임법에서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제도를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 상임법은요. 다른
우리 주임법과 달라요. 가령 얘가 임대차 개시 시점이고요. 개시. 가령 여기가 만료 시점인데요. 만료 시점인데 우리 주임법은요. 만료 6개월 전, 6개월, 그 다음 만료 2개월 전, 요 사이에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묵시더라 이 말이지. 주임법은요. 그러면 법정갱신 바로 인정합니다. 우리 주임법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건 지금 주임법이고 상임법은 달라요. 자, 여기가 개시 시점이고요. 여기가 만료 시점입니다. 상임법은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1개월 전까지. 자, 요 시점에요. 우리 임대인한테는요, 갱신거절, 이 법정갱신 안 하려면 갱신거절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정갱신이 안 되려면 이 사이에 너 갱신거절해.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한테는 갱신거절 의무가 있어. 이 사이에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해야 될 의무가 있어. 아니면 바로 법정갱신 되는 거야. 근데 임차인한테는요, 의무를 안 둬요. 임차인은 갱신거절 의무 자체가 없어. 임차인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바로 직전, 만료되기 전날이라도 나 이제 그만할 거예요 라고 통지하고 만료일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임법은요. 자, 사실 그러면 이 상임법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니야? 라는 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뭐 불만이나 좀 이의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상임법에서는요. 사실 임차인이 나가겠다라고 하면요.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날이라도 나가겠다고 하면요. 임대인에게는 크게 불리한 게 없어요. 왜? 여러분, 임차인은 거기 많은 비용을 투하를 하고 거기 들어오신 분이에요.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그래서 우리 임차인은, 상가 임차인은요, 갱신 요구권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간 행사할 수 있고, 심지어 10년이 지나서 이제 나가려고 할 때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나가기만 해주면 사실 고마워. 그래서, 아예 법에서는요, 우리 상임법에서는 임차인은 여기 이 기간 동안에 갱신거절 의무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어. 그래서 바로 직전이라도, 만료되기 직전이라도, 이때라도 나 나갈 거예요 라고 갱신거절, 임차인은 얼마든지, 임차인은 나갈 거예요 라고 갱신거절 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지. 아예 상임법은 규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확인하는 대법원 판례가 물론 역시 작년에 나왔었고, 이게 시험에 그대로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기간 만료 14일 전이 24년 5월 9일. 아까 기간 만료일이 5월 23일이거든요. 그래서 5월 23일 그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대.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대요. 그러면 얼마든지 기간 만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날 도달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그럼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이 언제예요? 24년 5월 23일. 24년 5월 23일. 따라서 얘가 답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자고. 아까 우리 주임법이랑 규정이 달라요. 주임법은 아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까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갱신 거절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아무 소리 안 했다. 그냥 법정 갱신 된 거야. 주임법은. 근데 상임법은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만 임차인은 그런 규정이 없어. 그래서 전날이라도 나 이제 그만할 거예요. 나 이제 더 만료 지나고는 더 안 할 거예요 라고 거절의 의사표시. 임차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는 큰 피해는 없다. 왜? 나가주기만 하면 고마워. 임대인은. 아시겠죠? 네. 2번이 답이다. 그죠? 자, 9번 문제. 우리 집합건물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번. 관리단에는 이제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 그게 관리단이다. 그죠?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여러분 주식회사로 치면 뭐 주주총회, 뭐 관리단 집회하면 주주총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국가도 하나의 법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관리인 하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리인 하면요. 관리위원회 하면 국회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회사로 치면 관리인 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위원회 하면 감사위원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대표이사를 견제하는 기관, 견제, 감독이다 이 말이지. 자, 둘 수 있다. 맞고요. 그다음 2번 관리는 자, 대표이사는 그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계연도, 보통 회계연도는 한 1년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우리 24년 같으면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게 회계연도. 그다음에 25년 같으면 25년 1월 1일부터 또 12월 31일까지.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네. 그럼 25년도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26년 3월 31일까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도록 합니다. 주식회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까지, 3월 31일.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회사 이제 법인세 신고 이제 3월 31일 그때까지 법인세 신고하시고 하죠.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맞고. 3번 관리인은 우리 관리인 회사의 대표이사거든요. CEO. 얘는 주주가 아니더라도 돼요. 능력 있는 사람, CEO. 뽑아서 일 시킨다, 이 말이지. 그래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요 시험에 잘 나와요. 대표이사, CEO, 꼭 주주가 아니더라도, 일 잘하시는 분, 가서 우리 회사 좀, 경영 좀 맡아주세요. 가능합니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맞고. 4번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4번 옳은 질문. 우리 법에서는 이런 규정 둡니다. 그래서 각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에게 해임을 법원에 청구, 지가 직접 해임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 5번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반드시 이거 아까 관리인을 견제, 감독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는데 관리위원회의 위원, 그걸 감독하는 기관, 그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라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서 선출한다. 그렇게 해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 5번이 틀렸다, 그죠? 자, 10번.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번.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건축물 대장 등록 여부랑은 상관없어요. 집합건물의 성립 여부는. 그래서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1번은 맞네요. 뭐 대장과 등기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항상 실질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야, 2번 속기 딱 쉬워요. 그죠? 중요하다, 그죠? 공용 부분의 사용은요. 여러분, 공용 부분 하면 특히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용 부분 나오면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 사용은요. 사용은 법에서 각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분 비율대로 아니야. 그럼 지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럼 넓은 평수 사시는 분들은 복도 다닐 때 막 갈지자로 좀 다니시면 되고, 좁은 평수 사시는 분들은 뭐 똑바로 이렇게 다녀야 되고,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용은요, 각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 가령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뭐 구조상 공용 부분을 빌려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빌려줄 수 있거든요. 임대 빌려주고 그 임대료, 그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비용 부담도 지분 비율에 따라요. 그 지분 비율이라 하면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 지분 비율에 따른다. 그러니까 외에는 맞아. 근데 사용은 지분 비율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각자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이 X 틀렸고, 3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죠? 공용부분. 복도 계단을 시효 취득한다.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그럼 복도 계단 누군가 시효 취득하게 되면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다 뛰어내려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관리임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 우리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맞고. 5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분리처분금지, 우리 집합건물법의 강행 규정입니다. 처분할 수 없다. 이거 분리해서 처분하게 되면 아파트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만약에 분리해서 처분하는 등기를 했다라면 그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해서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복습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풀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